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계 최강의 군대, 미국 주한미군이 한국을 떠나는 것을 집단적으로 거부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한국을 지키는 군인이 아닙니다. 이곳은 우리가 지켜야 할 두 번째 조국입니다. 지금 CNN과 뉴욕타임즈, 백악관까지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한마디가 터져 나왔습니다. 미국보다 한국에서 살고 싶습니다. 도대체 이들에게 한국은 어떤 의미가 된 걸까요? 왜 지금 세계가 한국을 다시 바라보고 있는 걸까요? 이 영상은 단순한 뉴스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공개될 내용은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나라에 살고 있는지를 스스로 알게 될 이야기입니다. 시청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신다면 대한민국의 힘을 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자베스 하워드입니다. 미국 국방부에서 30년간 예산 감사를 해온 감사관이죠. 사람들은 저를 냉철하고 까다로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류 더미 속에서 찾아내는 진실을 두려워했을 겁니다. 하지만 제게는 하나의 확고한 신념이 있었어요. 미국이 세계 최강국인 이유는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죠. 특히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결국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나라들이야. 이게 제 솔직한 생각이었어요. 2025년 5월 저에게 마지막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한국 주둔 미군의 예산 감사였어요. 국방부 회의실에서 부장관이 말했죠. 하워드, 그 나라에 매년 150억 달러가 들어간다. 누가 그걸 납득할 수 있겠나. 저는 즉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장관님, 한국 같은 나라에 왜 그렇게 많은 돈을 쏟아붓는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바로 그거야, 하워드. 부장관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그들은 이미 충분히 부유해졌어. GDP 세계 10위권에 1인당 소득 3만 달러가 넘는다고. 그런데 아직도 우리 보호가 필요하다고.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 불쾌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사실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좋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전쟁 후 폐허에서 일어섰다고 하지만 그것도 결국 미국의 도움 덕분 아니었나요? 하워드, 자네가 가서 직접 확인해봐. 그들이 정말 우리 지원이 필요한지 말이야. 부장관의 말에 저는 단호하게 답했어요. 물론입니다. 제가 직접 가서 그들의 허상을 벗겨내겠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제 마음 한구석엔 묘한 기대감도 있었거든요. 30년 동안 워싱턴의 사무실에서만 일했던 저에게 해외 출장은 처음이었으니까요. 특히 아시아라는 곳 말이에요. 어린 시절 저는 SF 영화를 좋아했어요. 네온사인이 반짝이는 미래 도시를 보며 언젠가 그런 곳에서 살고 싶다고 꿈꿨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워싱턴의 회색 빌딩에서 숫자와 씨름하는 게 제 인생이 되었으니까요. 출발 전날 밤 저는 한국에 관한 자료들을 정리하면서 혀를 찼어요. 2019년 기준으로 한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주둔비는 1조 380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실제로 주한미군 유지에 쓰는 비용은 연간 1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0조 원에 달했어요. 완전히 바가지 쓰고 있잖아. 저는 화가 났습니다. 이 나라들은 정말 뻔뻔해. 우리가 지켜주면서 돈까지 대라고. 그때 제 딸 사라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한국 가는 거 맞아? 친구가 그러는데 거기 진짜 멋있대. 도시가 미래 같다고. 저는 딸의 말에 코웃음을 쳤어요. 사라,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돼. 엄마는 그들의 실체를 파헤치러 가는 거야.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임무를 되새겼어요. 한국 주둔 미군이 얼마나 불필요한지, 그들의 예산 사용이 얼마나 낭비인지 철저히 증명하는 것, 그리고 예산 대폭 삭감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었죠. 30년 경력의 마지막 임무다. 이번엔 확실하게 그들의 민낯을 보여주겠어. 저는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정작 벗겨질 것은 한국의 가면이 아니라 제 자신의 편견이라는 걸 말이에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서류 가방을 꽉 붙잡았어요. 그 안엔 한국이라는 나라를 깎아내리려는 제 선입견이 고스란히 들어있었거든요. 하지만 곧 깨닫게 될 거였습니다. 진짜 충격적인 진실은 숫자 너머에 숨어 있다는 걸 말이에요.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 저는 당황했습니다. 뭔가 잘못됐어요. 공항이 너무 깔끔하고 체계적이었거든요. 미국의 어느 공항보다도 말이죠. 이상해.
개발도상국 공항이 이럴 리 없는데.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분명히 겉만 번지르르하게 꾸며놓은 거겠죠. 하지만 입국 절차는 정말 빨랐어요. 모든 안내판이 여러 언어로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었고 직원들의 응대도 전문적이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어수선하고 비효율적인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역으로 향하는 동안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이 정시에 도착했어요. 정확히 1분 오차도 없이 말이죠. 워싱턴 지하철은 항상 지연되는데 말입니다. 이건 우연이겠지. 저는 애써 부정하려 했어요. 호텔에 체크인하고 첫 업무를 시작했어요. 한국 국방부와의 미팅을 위해 배정받은 차량에 올랐는데 운전기사가 말했습니다. 길이 막히면 내비게이션이 자동으로 우회로를 찾아줍니다.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거든요. 그런 기술이 여기에 있었다고. 정말 의외였어요. 미국에서도 이렇게 정확하고 빠른 시스템은 보기 어려웠거든요. 잠시 후 국방부 건물에 도착했을 때 제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보안 시스템이 완전히 디지털화되어 있었거든요. 얼굴 인식, 지문 인식, 그리고 제가 본 적 없는 생체 인식 기술까지 적용되어 있었죠. 이건 우리 펜타곤보다 더 첨단인데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첫 미팅에서 만난 한국 국방부 관계자는 제가 예상했던 모습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영어도 유창했고 저보다 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워드 감사관님, 한국의 2024년 국방 예산은 59조 4천억 원입니다. GDP 대비 2.6% 수준이죠. 저는 잠깐 당황했어요. 미국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은 3.5%였거든요. 한국이 우리보다 국방비 비율이 낮다고요? 그 관계자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효율성은 더 높다고 자부해요. 미팅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스마트폰으로 배달 앱을 다운받아 봤어요. 한국어를 모르는 제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영어 지원이 완벽했습니다. 설마 정말 30분 안에 올까 싶어서 주문해 봤더니 정확히 28분 만에 도착했어요. 미국에서는 1시간도 걸리는데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저녁에 호텔 창문으로 한강을 내려다봤어요. 야경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강 양쪽으로 펼쳐진 도시의 불빛들이 물에 반사되어 반짝였죠. 그 순간 어린 시절 꿨던 미래 도시가 떠올랐어요. 아니야, 이건 겉모습일 뿐이야. 저는 고개를 흔들었어요. 속을 들여다보면 분명 문제가 있을 거야. 다음 날 아침 호텔 조식도 놀라웠습니다. 한국 음식뿐만 아니라 서양 음식도 질이 높았고 무엇보다 모든 게 위생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었어요. 길을 걸으면서 저는 자꾸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지하철역마다 있는 스크린도어, 거리 곳곳에 무료 와이파이, 그리고 모든 사람이 스마트폰으로 결제하는 모습까지 뭔가 이상해. 저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그때 딸 사라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엄마 잘 도착했어. 사진 좀 보내줘. 저는 한강 야경 사진을 찍어서 보냈습니다. 곧 답장이 왔어요. 엄마, 이거 정말 한국이야? 완전 멋있잖아. 저는 당황했어요. 이건 제가 예상했던 한국이 아니었거든요. 뭔가 크게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임무 보고서 첫 페이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의 사회 인프라는 예상보다 훨씬 발전되어 있음. 기술력과 효율성 면에서 미국과 대등하거나 일부 영역에서는 우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됨. 하지만 그 문장을 쓰고 나서 잠깐 멈췄어요.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편견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진짜 충격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는데 말이에요. 국방부에서의 두 번째 날, 저는 한국군 예산 담당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장교였어요. 계급장을 보니 대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워드 감사관님. 저는 박민수 대위입니다. 그의 영어는 완벽했어요. 악수를 나누는 순간 그의 손에서 단단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코웃음을 쳤어요. 영어를 잘한다고 해서 실력이 있는 건 아니지. 저는 즉시 까다로운 질문으로 들어갔어요. 박 대위, 한국군의 예산 관리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정말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나요? 박 대위는 태블릿을 꺼내며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2021년부터 완전 디지털 예산 관리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모든 지출이 실시간으로 추적되고 AI가 이상 패턴을 자동으로 감지하죠. 저는 눈을 크게 떴어요. AI가 예산 감사를 해준다고요? 설마. 네, 맞습니다. 물론 최종 판단은 사람이 하지만 초기 검토 과정에서 AI가 95% 이상의 정확도로 문제점을 찾아내죠. 박 대위가 실제 화면을 보여주면서 설명했어요. 저는 30년간 수작업으로 해온 일을 생각하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정말 작동한다면 감사관이 필요 없겠네요. 박 대위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왜 그 예산이 필요한지, 그 목적이 정당한지 판단하는 거죠. 그건 오직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의 말에 저는 뭔가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이 젊은 장교가 제가 30년간 추구해온 가치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박 대위, 개인적인 질문 하나만 할게요. 저는 약간 공격적인 톤으로 물었어요. MIT 나온 엘리트가 왜 이런 곳에서 일하나요? 미국에서 돈 더 많이 벌 수 있잖아요. 박 대위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저는 MIT에서 경영학을 전공했어요. 졸업 후 월스트리트에서 일할 기회도 있었죠. 하지만 돌아왔습니다. 왜요?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 지켜야 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박 대위의 목소리에 확신이 가득했어요. 제가 공부할 수 있었던 것도 지금 이 자리에서 대화할 수 있는 것도 모두 평화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평화를 지키는 게 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순간 뭔가 찔렸어요. 이 젊은이의 눈에서 진정성이 보였거든요. 하워드 감사관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박 대위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뭔데요? 저희도 주한미군의 존재에 대해 많이 고민해요. 우리가 언제까지 보호받아야 하는 대상인지 말이에요. 박 대위가 잠깐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생각이 달라졌어요. 우리는 더 이상 지켜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함께 지키는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뭔가 틀렸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한국을 무시하고 깔보고 있었던 거죠. 박 대위, 한국군의 실제 전력은 정말 어느 정도인가요? 박 대위가 자료를 펼쳐 보여줬어요. 2024년 기준으로 우리 국방 예산은 59조 4천억 원입니다. 세계 9위 수준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규모가 아니라 효율성이에요. 저는 그의 설명을 들으면서 점점 더 놀랐어요. 한국군은 AI 기반 무인 전투 시스템, 사이버 전력, 그리고 미사일 방어 체계까지 갖추고 있었거든요. 점심시간에 박 대위가 저를 군 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의외로 음식이 맛있었고 무엇보다 놀라운 건 장병들의 표정이었어요. 밝고 자신감 넘쳤습니다. 이상하네.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제가 예상했던 억압적이고 경직된 분위기가 아니었거든요. 오후에 박 대위와 함께 예산 자료를 검토하면서 저는 계속 놀랐어요. 모든 항목이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낭비되는 부분을 찾기 어려웠거든요. 박 대위, 이 정도 수준이면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제가 여기서 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요. 박 대위가 웃으며 말했어요. 하워드 감사관님의 30년 경험이 있다면 저희가 놓친 부분을 찾아주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도 배우고 싶어요. 그 순간 저는 감동했어요. 이 젊은 장교는 제게서 뭔가를 배우려는 게 아니라 함께 더 나은 방법을 찾으려고 하고 있었던 거죠. 제가 가진 편견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어요. 퇴근길에 박 대위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하워드 감사관님, 내일 연합훈련이 있어요. 참관하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꼭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했어요. 내일이면 진짜 실력이 드러나겠지.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정말 한국이 저를 바꿔놓을 만한 나라일까요? 새벽 5시 박 대위의 전화로 잠에서 깼습니다. 하워드 감사관님, 훈련장으로 출발 준비되셨나요? 저는 얼른 준비를 마치고 나왔어요. 박 대위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경기도의 한 훈련장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박 대위가 오늘 훈련에 대해 설명해 줬어요. 오늘은 한미연합 사이버전 대응 훈련입니다. 실제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가정한 시나리오죠. 사이버전이라니 컴퓨터로 하는 건가요? 박 대위가 미소를 지었어요. 훨씬 복잡해요.
현대전은 육해공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간에서도 벌어지거든요. 전력망, 통신망, 금융 시스템까지 모든 게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훈련장에 도착하니 거대한 지하시설이 나타났습니다. 마치 SF 영화 속 미래 기지 같았어요. 수십 개의 대형 모니터와 첨단 장비들이 즐비했죠. 미군 지휘관이 저를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하워드 감사관님, 오늘 훈련을 보시면 주한미군 예산이 헛돈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훈련이 시작되자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한국군 장병들이 조작하는 시스템들이 실시간으로 가상의 사이버 공격을 추적하고 차단했습니다. 그 속도와 정확성이 놀라웠어요. 저 시스템은 한국에서 자체 개발한 겁니다. 박 대위가 설명했어요. 인공지능이 공격 패턴을 학습해서 예측하고 대응하죠. 미군 기술자가 한국군 시스템에 감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런 기술은 미국에서도 아직 실용화하지 못했는데 훈련 중간에 실제 상황이 발생했어요. 북한으로 추정되는 세력이 한국의 전력망에 사이버 공격을 시도한 거죠. 훈련이 아닌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진짜 전문가들의 실력을 봤어요. 한국군과 미군이 완벽하게 협력해서 불과 3분 만에 공격을 차단했습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조화로웠어요. 와, 정말 대단하네요. 저는 너클 잃고 봤습니다. 박 대위가 제 옆에서 말했어요. 이게 바로 연합의 힘입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오후에는 드론 작전 훈련을 참관했습니다. 한국이 자체 개발한 무인기들이 정교한 임무를 수행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미군의 드론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작전을 펼치더라고요. 그때 미군 대령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하워드 감사관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도 한국군에게서 많은 걸 배우고 있어요. 특히 IT 기술 활용 면에서는 오히려 그들이 앞서 있습니다. 저녁 무렵 훈련이 끝나고 전체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한미 양국의 지휘관들이 오늘 훈련 결과를 발표했어요. 오늘 훈련에서 우리는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줬습니다. 미군 사령관이 말했어요. 한국군의 첨단 기술과 우리의 작전 경험이 결합될 때 최상의 결과가 나온다는 걸 확인했죠. 한국군 사령관도 이어서 말했습니다. 연합훈련의 진정한 가치는 서로 다른 강점을 결합하는 데 있어요. 우리는 더 이상 보호받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싸우는 동반자입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박 대위와 함께 훈련장을 나서면서 저는 물었어요. 박 대위, 정말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한국군만으로도 충분히 북한에 대응할 수 있지 않나요? 박 대위가 잠깐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군사적으로는 가능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전쟁은 단순히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외교적, 경제적, 그리고 국제적 맥락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한미 동맹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함부로 도발하지 못하는 거예요. 억제력이죠. 실제로 싸우는 것보다 싸우지 않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차를 타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박 대위가 또 말했어요. 하워드 감사관님, 오늘 훈련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충격적이었어요. 한국군의 실력이 제 예상을 훨씬 넘어섰거든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 것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한국군의 첨단 기술, 완벽한 한미 협력, 그리고 박 대위의 말들이 제 기존 생각을 뒤흔들고 있었거든요. 제가 워싱턴에서 가져온 편견들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었어요.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약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미국과 대등한, 때로는 일부 분야에서 앞서가는 파트너였어요. 딸 사라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정말 놀라운 하루였어.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나라인 줄 몰랐어.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30년간 숫자로만 세상을 바라봤던 제가 얼마나 좁은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한국에 온 지 2주째 되는 일요일 오후였어요. 박 대위는 주말이라 쉬고 있었고 저는 호텔 방에서 그동안 정리한 자료들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딸 사라에게서 영상통화가 걸려왔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사라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차 때문에 미국은 새벽이었는데도 일찍 일어나서 연락한 거였어요. 사라, 이렇게 일찍 일어나다니. 괜찮아. 엄마가 보고 싶어서요. 그리고 한국 생활 어떤지 궁금하고. 사라가 화면 속에서 웃고 있었어요.
저는 딸에게 지난 2주간의 경험을 이야기해줬어요. 첨단 인프라, 박 대위와의 만남, 연합훈련까지 말이죠. 사라는 눈을 반짝이며 들었습니다. 엄마, 사진 좀 더 보여줘요. 저는 스마트폰에 저장된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한강 야경, 국방부 건물, 훈련장의 첨단 시설들까지요. 사라의 반응이 예상보다 뜨거웠습니다. 와, 정말 멋있다. 완전 미래 도시 같아. 사라가 감탄했어요. 엄마, 나도 한국 가보고 싶어. 그때 사라가 갑자기 진지해지더니 말했어요. 엄마, 나 결정한 게 있어. 뭘? 다음 학기에 교환학생 신청하려고. 서울대학교에서 한 학기 공부하고 싶어. 저는 깜짝 놀랐어요. 교환학생이라니 갑자기 왜? 엄마가 보내주는 사진들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어. 한국이 정말 멋진 나라인 것 같아. 사라의 목소리에 확신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엄마 있는 곳에서 살아보고 싶기도 하고. 사라, 그건 너무 급작스러운 결정 아니야. 사라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엄마. 사실 전부터 아시아에 관심이 많았어. 특히 한국 문화나 기술 분야에서 배울 게 많을 것 같아. 저는 당황했어요. 딸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엄마, 솔직히 말해봐. 한국에서 살고 싶지 않아? 사라가 직설적으로 물었어요. 저는 잠깐 말을 잃었습니다. 딸의 질문이 제 마음 깊숙한 곳을 건드렸거든요. 그동안 제가 한국에서 느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올라왔어요. 사라, 엄마는 여기서 일하러 온 거야. 그런 건 알아. 하지만 엄마 표정이 예전과 달라졌어. 화상 통화할 때마다 더 밝아 보여. 사라가 섬세하게 저를 관찰하고 있었어요. 저는 딸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정말 제가 달라졌을까요? 엄마, 워싱턴에서는 맨날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했잖아. 근데 지금은 완전 다른 사람 같아. 생각해보니 정말 그런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서의 2주가 워싱턴에서의 2년보다 더 활기찼던 것 같았거든요. 사라야, 엄마는 아직 일이 끝나지 않았어. 알아. 하지만 일이 끝나고 나서도 생각해봐.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 말이야. 딸의 말이 너무 직접적이어서 당황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런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거든요. 엄마, 나 진짜 교환학생 신청할 거야. 엄마가 있는 동안 한국에 가고 싶어. 사라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는 딸의 결의에 찬 표정을 보면서 뭔가 감동했어요. 20살인 딸이 저보다 더 용기가 있는 것. 정말 제가 달라진 걸까요? 한국에서의 2주가 저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온 걸까요? 저는 지금까지 단순히 일만 해왔던 거였습니다. 진짜 살아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달랐어요. 매일매일이 새로운 발견이었고 박대위 같은 사람들과의 만남이 제게 새로운 에너지를 줬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딸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사라야, 교환학생 신청 진지하게 고려해봐. 엄마도 여기서 더 많은 걸 배우고 싶어. 곧 답장이 왔어요. 엄마, 정말 진짜 기대된다.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딸과 제가 같은 꿈을 꾸고 있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그리고 그 꿈이 한국이라는 낯선 땅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도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딸의 말이 제게 용기를 줬어요. 변화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한국에 온 지 3주째, 드디어 중간 보고서를 작성해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워싱턴 본부에서는 벌써 몇 차례 진행 상황을 묻는 연락이 왔었어요.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켜고 지난 3주 동안의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숫자들, 사진들, 그리고 제가 메모해둔 관찰 내용들까지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머릿속으로는 보고서 내용이 다 정리되어 있는데 첫 줄을 쓰기가 망설여지더라고요. 처음 계획했던 보고서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충분히 발전했으므로 주한미군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단순하게 결론 내릴 수가 없었어요. 저는 먼저 팩트부터 정리했습니다. 한국의 2024년 국방 예산은 59조 4천억 원으로 세계 9위 수준, GDP 대비 2.6%로 미국의 3.5%보다 낮지만 효율성은 높음, 첨단 기술 도입과 AI 활용도에서 세계 최고 수준, 한국군의 독립적 작전 수행 능력은 충분히 검증됨. 여기까지는 제가 예상했던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다음 부분에서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키보드 앞에서 오랫동안 망설이다가 이렇게 썼어요.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 그 문장을 쓰고 나서 저는 잠깐 멈췄어요. 맞는 말이었거든요. 하지만 뭔가 부족한 느낌이었습니다. 박대위의 말이 떠올랐어요. 우리는 더 이상 지켜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함께 지키는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문장을 지우고 다시 썼어요. 한국은 미국과 동등한 파트너로서 함께 협력해야 할 대상이다. 하지만 이것도 뭔가 아쉬웠어요. 제가 느낀 감정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그때 딸 사라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둘 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도 있는 거야. 저는 다시 문장을 지우고 이렇게 썼어요. 우리는 그들과 동등해야 합니다. 이 문장에는 제가 지난 3주 동안 느꼈던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존경, 놀라움, 그리고 새로운 관계에 대한 기대감까지요. 보고서의 나머지 부분을 써내려가면서 저는 계속 고민했어요. 워싱턴의 상관들이 원하는 건 예산 삭감 근거였지만 제가 본 현실은 그보다 훨씬 복잡했거든요. 주한미군의 존재 이유는 단순히 한국을 보호하는 게 아니었어요. 한미 양국이 함께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유지하고 서로의 강점을 결합해서 더 큰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이었죠. 저는 보고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군의 기술력과 미군의 전략적 경험이 결합될 때 최상의 효과를 발휘한다. 이는 단순한 비용 절감 논리로는 평가할 수 없는 가치다. 보고서를 다 쓰고 나서 저는 다시 한번 검토했어요. 처음 의도했던 내용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산 삭감을 권고하는 대신 한미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되어 있었어요. 보고서를 전송하기 전에 박대위에게 연락했습니다. 박대위, 혹시 시간 되시면 제 보고서 한번 봐주실 수 있나요? 30분 후 박대위가 호텔 로비에 나타났어요. 저는 보고서를 프린트해서 그에게 보여줬습니다. 박대위는 조용히 읽더니 고개를 들어 제게 말했어요. 하워드 감사관님, 정말 감사합니다. 왜요? 저희를 이해해 주셔서요. 그리고 진실을 써주셔서요. 박대위의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저는 호텔방으로 돌아가서 보고서를 최종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송 버튼을 눌렀어요. 보고서를 보낸 후 저는 이상하게 홀가분했습니다. 30년간 숫자에만 의존해왔던 제가 처음으로 마음으로 쓴 보고서였거든요. 다음 날 아침 워싱턴에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부장관이었습니다. 하워드, 보고서 받았네. 내용이 좀 예상과 다른데. 저는 침착하게 답했어요. 네, 현지 상황이 예상보다 복잡했습니다. 부장관이 잠깐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하워드, 자네가 30년간 우리에게 정확한 분석을 제공해왔다는 걸 알고 있네. 이번에도 믿어보지. 그날 오후 박대위가 저에게 연락했어요. 하워드 감사관님, 혹시 시간 되시면 뵙고 싶은 분이 계신데요. 한국 방산업체 대표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직 임무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새로운 제안이 온 거였거든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 인생이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는 것 같았어요. 임무 종료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목요일 아침이었어요. 저는 짐을 정리하면서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한 달 전 한국에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거든요. 박대위가 오전에 마지막 인사를 나누러 왔어요. 하워드 감사관님, 한 달 동안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야말로 박대위 덕분에 많은 걸 배웠어요. 박대위가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감사관님, 혹시 한국에서 더 오래 계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어제 만나신 KAI 대표님이 정말 감사관님을 원하시거든요. 미국 국방부와의 협력 프로젝트를 위해 꼭 필요한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어제 박 대위의 소개로 만난 한국항공우주산업 대표를 떠올렸어요. 그분이 저에게 제안한 건 미군과 한국군의 공동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자문이었습니다. 박 대위,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저는 미국 공무원인데. 박 대위가 미소를 지었어요. 은퇴하신 후라면 가능하죠. 그리고 감사관님은 이미 은퇴 연령이 아니신가요? 맞는 말이었어요. 저는 올해로 60세였고 언제든 은퇴할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그 순간 제 스마트폰이 울렸어요. 딸 사라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엄마, 교환학생 합격했어. 다음 달에 서울 간다.
저는 놀라서 박대위에게 메시지를 보여줬어요. 딸이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온다네요. 박대위가 기뻐했어요.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그럼 더욱 한국에 머물 이유가 생긴 거 아닌가요? 그때 호텔 프런트에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워싱턴 본부 부장관이었습니다. 하워드, 자네 보고서가 국방부 내에서 화제야. 상부에서 자네 임무를 3개월 연장하고 싶어 한다네. 저는 당황했어요. 3개월 연장이요? 그래, 한미 방산 협력 프로젝트가 새로 시작되는데 자네가 담당하면 좋겠다는 거야. 승진도 함께 제안할 수 있고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끌리지 않았습니다. 박대위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감사관님 선택이 중요하죠. 미국 정부의 연장 제안과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 둘 다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연장 제안을 받으면 계속 미국 공무원으로 일하는 거였고 KAI의 제안을 받으면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박대위, 솔직히 말해서 어떤 선택이 옳다고 생각하세요? 박대위가 잠깐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감사관님이 행복할 수 있는 선택이 옳은 선택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감사관님이 한국에서 더 활기차 보이셨거든요. 정말 저는 한국에서 더 살아있는 기분이었거든요. 오후에 KAI 대표와 다시 만났어요. 그분이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하워드 감사관님, 저희와 함께 하신다면 한미 양국의 방산 협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을 겁니다. 저녁에 박대위와 함께 마지막 식사를 했어요. 한국 음식에도 이제 완전히 익숙해져 있었죠. 만약 제가 한국에 남는다면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박대위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어요. 물론입니다. 감사관님 같은 분이야말로 진정한 한미 협력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2개의 선택지가 있었어요. 안전한 미국 복귀와 승진 아니면 모험적인 한국에서의 새 출발. 딸 사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사라야, 엄마가 한국에 남는다면 어떻게 생각해? 정말요, 엄마? 완전 찬성이에요. 사라의 목소리가 들떴어요. 사라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엄마 30년 경력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30년 경력을 새로운 곳에서 활용하는 거잖아요. 딸의 말이 저에게 용기를 줬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먼저 워싱턴에 전화를 걸었어요. 부장관님, 연장 제안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은퇴를 선택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30년 경험을 바탕으로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해보고 싶어요. 다음으로 KAI 대표에게 연락했어요. 대표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박대위에게도 소식을 전했어요. 박대위도 이제 민수라고 부를게요. 앞으로 동료가 되는 거니까. 저녁에 민수와 함께 한강을 걸으면서 이야기했어요. 민수야, 솔직히 말하면 무서워. 60살에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잖아. 한강 벤치에 앉아서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한 달 전 처음 이 야경을 봤을 때는 단순히 아름답다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제 새로운 고향이 될 곳이었어요. 민수야, 한국에서의 삶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걸 배울 수 있을까? 민수가 미소 지으며 답했어요. 물론이죠. 진짜 중요한 건 숫자로 측정할 수 없거든요. 그날 밤 저는 딸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사라야, 엄마 결정했어. 한국에서 새 출발한다. 다음 날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표를 취소하고 대신 장기 체류 준비를 위한 일정을 짰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제가 원하는 선택을 한 기분이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1년이 지났습니다. KAI에서의 일은 제 예상보다 훨씬 보람찼어요. 한미 방산 협력 프로젝트를 총괄하면서 양국의 기술과 경험을 결합하는 새로운 모델들을 만들어냈거든요.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어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곳이죠. 매일 아침 한강변을 조깅하는 게 제 새로운 루틴이 되었습니다. 딸 사라는 교환학생으로 와서 6개월을 함께 보냈어요. 그 아이가 한국을 너무 좋아해서 학위 과정을 아예 서울대로 옮기겠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나도 엄마처럼 용기 있는 선택을 했어. 사라가 자랑스럽게 말했을 때 저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강변으로 나갔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강 건너편 도시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데 옆에 할아버지 한 분이 앉으셨어요.
날씨 참 좋네요. 할아버지가 먼저 말을 걸어주셨어요. 네, 정말 그래요. 저는 어설픈 한국말로 답했습니다. 1년 동안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일상 대화는 가능해졌거든요. 할아버지가 제 억양을 듣고 물어보셨어요. 혹시 외국분이신가요? 네, 미국에서 왔어요. 지금은 여기서 살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놀라셨어요. 아, 그러시구나. 미국 사람인데 왜 여기서 살아요? 저는 잠깐 생각해 보다가 솔직하게 답했어요. 미국에 없는 걸 여기서 찾았거든요. 뭘 찾으셨는데요? 제 자신이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시며 미소를 지으셨어요. 아, 그렇구나. 좋은 말씀이네요. 그 할아버지와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눴어요. 할아버지는 6.25 전쟁을 겪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한국의 역사와 사람들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됐어요. 미국 군인들이 우리를 많이 도와줬어요. 그때는 정말 고마웠지.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할아버지가 잠깐 생각하시더니 답하셨어요. 지금은 우리도 많이 강해졌으니까 이제는 친구로 지내면 좋겠어요. 서로 도우면서 말이에요. 할아버지의 말씀이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바로 그게 제가 1년 전에 깨달은 진실이었거든요. 오후에는 민수와 만나기로 했어요. 민수는 이제 제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명동에서 쇼핑을 하고 맛있는 한국 음식도 먹었어요. 하워드 씨, 한국 생활 1년 어때요? 민수가 물었어요. 최고야.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살고 있다는 기분이야.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서 딸과 영상통화를 했어요. 사라는 지금 서울대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엄마, 나도 엄마만큼 한국을 사랑하게 됐어. 정말 어떤 점이 좋아? 사람들이 따뜻해. 그리고 뭔가 항상 새로운 걸 배울 수 있어. 미국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에너지가 있어. 딸의 말을 들으니 제 선택이 정말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회사에서는 제가 주도한 프로젝트가 큰 성과를 내고 있어요. 한국에 들어온 기술과 미국의 작전 노하우를 결합한 새로운 시스템이 양국군에서 호평을 받고 있거든요. 한국어 실력도 많이 늘었어요. 이제는 회의도 한국어로 참여할 수 있고 한국 동료들과 농담도 주고받습니다. 주말마다 한국의 여러 지역을 여행해요. 부산의 바다, 제주도의 자연, 경주의 역사까지 모든 게 새롭고 흥미로워요. 가끔 워싱턴의 옛 동료들이 연락해요. 하워드, 한국에서 잘 지내나? 언제 돌아올 거야? 저는 이렇게 답해요. 여기가 이제 제 집이에요. 돌아갈 생각 없어요. 정말 그래요. 한국은 이제 제게 단순한 외국이 아니라 진짜 고향이 되었어요. 미국에서 30년 살면서도 느끼지 못했던 소속감을 여기서 느끼고 있거든요. 어제는 박물관에서 한국 전쟁 전시를 봤어요. 그때 미군과 한국군이 함께 싸웠던 모습들을 보면서 감동했습니다. 70년 전 시작된 인연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저까지 여기 있게 된 거죠. 민수가 말했어요. 하워드 씨가 여기 있는 것도 역사의 한 부분이에요. 한미 협력의 새로운 형태죠. 오늘 밤에도 한강변을 걸으면서 생각해봤어요. 1년 전 제가 내린 선택이 얼마나 옳았는지 말이에요. 30년간 숫자로만 세상을 봤던 제가 이제는 사람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게 됐어요.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 함께 일하는 동료들, 그리고 새로운 꿈을 꾸는 딸까지 모든 게 소중합니다. 미국 친구들에게 편지를 쓸 때마다 이렇게 말해요. 저는 한국에서 제 인생에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여기서 진짜 저를 발견했거든요. 내일은 또 어떤 새로운 하루가 될까요? 한국에서의 매일매일이 선물 같아요. 60살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시간보다 충만하고 행복합니다. 한강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중얼거려요. 여긴 정말 내 두 번째 고향이야.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이 소중한 일상이 계속되기를 바라면서 하루를 마감합니다. 한국에서 찾은 새로운 저, 그리고 새로운 꿈과 함께 말이에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날 되세요.